야, 이제 드디어 KG 모빌리티도 다시 참전을 하네요. 트랙스가 등장하면서 소형 SUV 시장이 활기를 다시 찾기 시작했잖아요. 트랙스, 코나, 셀토스 이렇게 세 차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티볼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주 전에 예고해드렸던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 할 말이 꽤 많습니다. 다른 채널들에서 디자인 관련 리뷰가 아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시장 동향 분석 쪽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꽤 많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디자인이 참 오묘합니다.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초기형 모델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릴 외에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티볼리는 이미 페이스리프트를 했었죠. 이때 사실 실내와 외관이 크게 바뀌었고 심지어 파워트레인 변화도 상당했는데 대부분이 초기형 모델만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왜? 초기형 모델이 가장 잘 팔렸고 페리 모델이 나올 때쯤에는 이 당시 사용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식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헤드램프는 거의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것을 그대로 갖다 썼다고 보면 되고, 전면부 그릴이 바뀌면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변화가 많이 집중됐고 뒷모습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티볼리는 이미 날개형 엠블럼을 달고 있기도 했잖아요. 실내도 보면 기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모델은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겠죠. 사실 1차 페이스리프트 때 변화가 꽤 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초기형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구식 이미지를 1차 페이스리프트 때 이미 많이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기존 모델의 단점을 개선하는 느낌으로 실내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위치 자체는 기존하고 동일한데 살짝 튀어나오도록 디자인이 됐고, 사실 이건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싹 바뀌었죠. 기존엔 다이얼하고 물리 버튼이었다면 이번에는 넥선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가는 터치식 컨트롤러가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로 숨은 게 아니고 버튼만 터치식으로 바뀌었고, 온도를 비롯한 설정 상태는 계속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용해보면 꽤 편합니다. 그 위에는 비상등 버튼을 물리 버튼으로 남겨둔 거,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통풍이랑 열선 시트 버튼을 물리 버튼으로 남겨둔 거, 이건 아주 칭찬합니다. 자, 우리는 디자인은 이 정도로만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 그리고 트랙스를 진짜 잡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 거냐,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흑자 전환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쪼개서 봐서 그런 거고요. 아직 연단위로 보면 적자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직원들 밀린 월급에 부품 협력업체 납품 대금 이렇게 갚아가야 할 게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 버블 경제를 표현할 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사용자한테는 잃어버린 10년이 있죠. 이 10년을 되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신차 출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주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에 KG 모빌리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전면부 그릴을 없애면서 전동화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주면서 향후 티볼리 같은 차들도 전동화 목록에 포함시킬 거라는 의지를 볼 수 있으면서도, 실내 같은 경우는 기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좋은 점은 남겨두면서 소비자들 반응이 좋았던 쪽으로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걸 추구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토레스 디자인, 흔히 말하는 스즈키 짐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토레스에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는 힘들었겠죠. 렉선 라인업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해서 토레스 패밀리 룩을 적용받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최근까지 추구하던 방향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이 차를 처음 보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좀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오프로드 이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느낌 정도는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디자인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티볼리가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그리고 기존에는 왜 잘 팔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복귀해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토레스의 느낌을 여건상 살리지 못했다,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 분석 측면으로 끌고 와버리면 어쩌면 이게 옳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초기형 모델은 전문가들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음에도 판매량으로 현대기아차를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시절 트랙스도 판매량으로는 절대 못 비볐던 이유가 뭐였나요? 여성 고객들이 주요 타깃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때 오죽했으면 여성 고객들만 대상으로 할인까지 해줬겠냐고요. 차를 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초기형 모델 디자인이나 파워트레인 성능 같은 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판매량 1위를 하고 이 당시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효자 역할을 했던 이유는 사회초년생, 여성 고객, 차의 퍼포먼스보다도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타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도 그런 방향으로 계승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보여줬더니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는 소리도 나오고요. 차에 관심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보여줘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또 다른 핵심 전략으로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티볼리 한정 전략이 되어야겠죠. 최근에 나온 렉선 라인업, 토레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KR10이나 F백 같은 차들은 죄다 강인한 이미지입니다. 여긴 어떻게 보면 타깃층이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검증이 된 또 다른 타깃층을 티볼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존에도 외관 디자인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렉선이랑 코란도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쓴소리를 들은 거지 티볼리만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초기형 모델의 실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세팅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1차 페이스리프트 때는 이미 크게 변화했고 지금은 이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큰 변화를 좀 더 개선을 거친 다음에 다시 알리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그리고 기존 티볼리의 성공적인 타깃층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그래서 트랙스를 이길 수 있냐 이건데 이건 사실 가격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격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지금 주어진 것들 예를 들면 외관이랑 실내 디자인이라던가 고객층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트랙스랑 적절히 시장을 나눠 가질 거란 생각입니다. 트랙스는 남성 고객층, 달리기 좋아하는 콤팩트한 느낌을 좋아하는 고객층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티볼리는 여성 고객층, 굳이 뭐 크게 달리기 성능이 좋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디자인이 적당히 보기 좋고 가격 대비 구성도 나쁘지 않은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원하는 고객층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코나까지는 안 가잖아요. 2천만원 초중반대에서 성향 차이로 시장 파이를 나눠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의외로 지금 소형 SUV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소형 SUV는 1000만원대 후반에서 2000만원대 중반까지가 암묵적인 가격 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나 때문에 깨지려다가 트랙스가 다시 이걸 바로잡은 케이스란 말이죠. 소형 SUV가 또 진짜 넓게 보면 니로까지도 포함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가격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2000만원대 중후반대 선택지가 주력인 트랙스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고 이걸로 다시 코나의 높은 가격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생겼는데 소형 SUV를 저렴하게 출시해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땅 파서 장사하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벤츠도 아니고 소형차가 그럼 저렴해야지 4천만원이 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경쟁 모델이 2천만원 중반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처럼 딱 잡아버렸는데 이거보다 비싸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건데 뭐 어떡하나요? 코나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있어서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박혀버렸고 그래서 현대차라는 점, 신차라는 점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판매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있고 사전 계약 대수도 예상보다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트랙스 가격이 코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티볼리 가격이 셀토스를 견제하면서 트랙스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노리면 좋은데 오늘 제가 가격이 딱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바로 다음 영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KG 모빌리티의 가격이 살짝 불안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침 티볼리도 새로 나오고 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도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영상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기엔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빼기로 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 올라올 겁니다. 일단 이번에 공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고객층이나 전략 타깃층을 생각한다면 승산이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전략과 가격 그리고 옵션 분석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